안녕하세요.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에는 중급자를 위한 F&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고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1월 달에 다른 병원 전공의 선생님께서 제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일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메일이어서 뒤늦게 발견하고 답장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글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제 고민하는 저도 경험이 적을 때 했던 고민이어서 조금 더 이제 초심자를 벗어난 사람에게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마련을 해 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고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메일을 주셔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서 제가 세포검사의 술기에 관한 두 가지 영상과 그리고 술기를 한 다음에 사이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그래도 아마 세포 검사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혹시 보지 않으셨으면 이걸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련 문헌도 참고해서 영상을 마련해 봤는데요. 먼저 저희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모든 시술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포를 잘 얻을 수 있을까란 고민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대 초반에 이런 논문들을 많이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inadequate, non-diagnostic, self-positive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 2008년 데이터로 했는데요. 총 4천 개 넘는 결절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시 16.1%의 inadequate 결과가 나왔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100% 중에 그러니까 100개를 하면 16개는 inadequate라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베데스다가 나온 다음에 ATPR란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데피니션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병원의 inadequate의 비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다른 팩터가 변한 건 아니고 사이톨로지의 크라이테리아가 바뀌었고 베데스다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 병원은 ATPR란 터미널로지를 쓰지 않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서 19년 저희 병원 데이터를 1심 이상이긴 한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넌달스 레이트가 10%대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ATPR을 쓰지 않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는 제가 앞서 만들었던 이 영상을 보시면은 베데스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기를 하고 세포 검사 결과까지 피드백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태도이고 어떻게 보면은 꼭 검사자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사이톨로지 결과에 대한 해석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피처를 알고 판독을 할 수 있는 병리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참고하시고 베데스다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많지 않는다. 네, 그럼 경험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6% 정도 나오는 2008년도 데이터에서 경험 많은 의사들의 경우 16%대였지만
경험이 정말 별로 없는 의사들은 25%가 넘는 넌달스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아시다시피 모든 술기는 경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뭐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은 뭐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와 있는 문헌은 찾지 못했지만 이걸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테고리가 낮은 결제를 많이 하면 그럼 넌달스틱 비율이 많은가?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사용했던 그림을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런 혹을 본다면은 이 혹 내부에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비나인이라고 카테고리 되는 데피니션 자체가 비나인 폴리큘러 셀들이 10개 이상 모여 있는데 그런 군집들이 최소한 6개 이상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비나인 폴리큘러 셀이 있어야지 비나인으로 판독을 합니다. 병리과에서. 뭐 그렇지 않더라도 콜로이드가 있으면은 뭐 그렇게 이제 비나인으로 판독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이 많거나 그러면은 폴리큘러 셀이 없을 수 있어서 물 많은 결절을 검사하시면은 아마 넌다스 결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 물이 많다는 건 비나인의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UMB란 논문에 출간한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 물이 많을 때 역시 넌다스틱 결과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에코지니티도 다른 몇 개의 논문에서도 이것이 넌다스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대부분 결절이 하이퍼에코지네시티라서 사실 이걸 팩터로 삼기는 조금 임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 5mm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작은 결절도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넌달스 결과도 많지만 ATPR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베데스타 이후에는 이 연구는 베데스타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낮은 결절인 경우도 이제 넌달식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사실 FNA는 사이톨로지는 캔서는 진단을 좀 웬만한 크기는 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FNA 방법이 잘못되었는가? 사실은 선생님 이 밑에 질문들을 보시면은요. 초심자의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은 혼자서 세포 검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패컬티가 뒤에서 이제 그 오저베이션 하고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 1대1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참관을 했을 때는 사실 검사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당황스러움 그런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이 방법대로만 하셨다면은 뭐 대단한 스킬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1번, 2번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미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컨벤셔널 스미어를 반드시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리퀴드 베이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밭을 하나에 다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컨벤셔널 병리과에서 컨벤셔널 스미어가 도움이 된다고 이제 같이 요청을 주셔서 컨벤셔널 스미어와 함께 리퀴드 프리퍼레이션을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밀게 되는 경우 미는 사람의 숙련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밀고 나서 위에 이 유리 슬라이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버리고 있고요. 이 밑에 도마란 스미어한 슬라이드를 최선을 다해서 밀자마자 바로 저희는 파파니콜라우 스테이닝을 하니까 95% 에탄올 바틀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한 바틀에 리퀴드 베이스 사이톨로지라는 그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곳에서는 검체를 얻자마자 바로 플러싱 하셔가지고 리퀴드 베이스드 프리퍼레이션 하는 바틀에 검체를 바로 에어 드라이 아티팩트에 약하기 때문에 바로 검체를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아마 그대로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3cc 시린지의 니들을 바꿔가며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린지의 크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품이 이 2cc 시린지에 23게이지 니들이 붙어서 나오는데 제가 가장 95% 이상은 아마 검사에 이런 세팅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병리과 예전에 사이톨로지스트들 지금도 뭐 펠페션 가이드로 미국에선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세포 검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27게이지에서 22게이지 니들 범위를 많이 쓴다고 되어 있는데 가는 것을 쓰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25게이지를 쓴다라는 문헌도 봐서 저는 예전에는 25게이지도 사용했는데 25게이지 니들이 너무 가늘고 휘청거려서 23게이지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선호하였고 제가 논문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23게이지 성적이 경험적으로 25게이지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린지보다는 어떤 니들을 사용하시는가 간혹 이제 베스크라티가 너무 프라미넌트하면 저는 25게이지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게 25게이지는 저희 병원에 있는 건데 좀 더 길고요. 많이 가늘어서 사로이다이티스처럼 약간 딱딱한 갑상선에는 들어갈 때 이 니들은 25게이지는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네, 뭐든 뭘 쓰시든 잘 나오면 되는데 저는 23게이지 니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니들을 선택할 때 이제 플루이드를 제거하고 나머지에서 세포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끈적끈적해서 플루이드가 잘 안 나올 때는 사실 굵은 니들을 써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보신 것처럼 요 정도에는 세포를 뽑아내는 데 사용하는 게이지고요. 이제 플루이드 제거를 위해서는 17게이지 정도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절처럼 베스큘라티가 너무 많으면 딱 찌르자마자 우리가 ABJ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베스큘라티가 없는 곳으로 살살살 들어가서 굉장히 투앤프로도 젠틀하게 살살살 해서 셀을 얻기를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이 베스큐라티가 많은 결절에서 넌담스티나 뭐 베데스타 이온의 ATP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저 또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음압을 걸지 않고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거의 음압을 거는 경우는 제가 하는 FNA의 97, 8%는 음압을 걸지 않고 합니다. 음압은 필수가 아니라는 학회의 강의 맞습니다. 음압을 걸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오히려 강력한 음압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세포는 폴리큐라셀인데 RBC를 많이 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압은 걸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음압을 걸지 않고 여러 번 투앤프로를 했는데도 검체가 허브에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 시린지 꼬랑지를 살살살 당기면서 저는 약간의 음압은 걸고는 있습니다. 음압을 걸지 않고 바늘만 꼽았는데 어떻게 세포가 나오느냐? 이제 그걸 캐필러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 있을 때 이 빨대를 딱 꼽으면은 올라오는 그러니까 리퀴드 또는 세미 리퀴드가 약간 올라오는 이런 이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투앤프로 모션 FNA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투앤프로 모션을 할 때, 그러니까 바늘이 결절에 딱 들어가서 저희가 바늘을 앞뒤로 살살살살 움직이잖아요. 이 투앤프로 모션은 헙에 약간 머티리얼이 보일 때까지를 하셔야지 헙을 벗어나서 슈린지까지 뭔가 검체가 차면은 그건 대부분 셀을 포함한다기보다는 피가 많기 때문에 살살살살살살 하셔서 헙에 차면은
그때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결절에서 피가 많거나 물이 많은 결절 제외하고는요, 처음에 투엠프루를 초반에 할 때는 헙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넣자마자 보이면 그건 대부분 피거든요. 피는 사실은 진단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결절들이 여러 세포들끼리 서로 붙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앰프를 해서 서로 붙어 있는 걸 조금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헙에서 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결절은 검사자가 자기 눈으로 헙에 찼는지 안 찼는지 보면서 이제 헙을 볼 때는 반드시 투앤프로 모션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냥 멈춘 상태에서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모니터를 보면서 투앤프로 모션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결절의 위치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작아서 컵을 보는 순간에도 바늘 위치가 약간 변경이 돼서 그 결절을 벗어날 것 같으면은 가능하면 옆에 사람에게 컵에 검체가 찼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제 요 리퀴드 베이스 프리퍼레이션 이 바틀에 이제 플러싱을 10회 정도 하시고 니들을 통째로 통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액체를 넣고 빼는 횟수가 잘못된 건지 너무 강한 압력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넣고 빼는 횟수를 얼마나 하느냐는 사실 저는 문헌으로 본 적은 없고 저희도 뭐 정해진 어떤 기준은 없지만 컵에 있는 검체가 거의 희석되어 희미해질 때까지 플러싱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30번 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러싱에 너무 강한 압력을 주면 이제 내부에 있는 세포가 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보려는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문헌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압력, 이 압력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논리적인 수치도 없어서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냥 나올 때까지 플러싱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헙에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희석한다라는 것이 제 방법이고요. 니들을 통째로 통에 담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병리과 선생님께서 그래도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렇게 통에 담아서 컵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이제 검체에 담는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플러싱 여러 번 하면 저도 니들을 담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니들이라는 것이 검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리과에서 프리퍼레이션 할 때 누군가 다칠 수 있어서 사실 뭐 저희는 니들을 이 속에 담는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플러싱을 최선을 다해서 검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다라는 것이 제 대답이고 다른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었고 간단하게 대답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